안녕하세요. 성우론안과 장인범입니다. 유튜브에서 눈알람이라는 채널에서 안과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매주 일요일 2시에는 저희 안과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안과 강의도 드리고 내용도 전달드리고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안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시력이 잘 안 보인다 또는 노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어느 부분이 좀 가려져 보이는 것 같다. 뭐 아니면 전반적으로 시야가 어둡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시야가 가려져 보이는 증상으로 오실 때에 어떠한 병들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시력과 시야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시력이 얼마다, 그래야 뭐 1종 면허, 2종 면허가 된다. 이렇게 뭐 구분되는 시력들, 그리고 또 라식을 하고 나서 1.0이 나온다. 0.8이 나온다. 이런 게 이제 시력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이 범위가 시야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1.0이 나오고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갖고 계시더라도 이 시야의 범위가 좁을 수 있고요.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는 이 매미의 그림처럼 어느 한쪽에 좀 이렇게 가려지면서 커튼처럼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원래는 이제 이 사진처럼 전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이 사진처럼 전반적으로 밝게 보여야 되는 시야가 이렇게 위 주변부가 좁아지면서 가운데만 남게 되는 터널 비전 같이 전반적인 시야 결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야가 수축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아래 그림 보시게 되면은 원래 왼쪽처럼 이렇게 풍경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서 있는 풍력 발전기가 휘어져 보인다든지, 아니면 가운데 내가 보고자 하는 부위가 좀 어둡게 보이는 이런 시야 결손 또는 변형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야가 가려져 보일 때 어떻게 가려지냐에 따라 좀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커튼 치듯이 가려지는 경우,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렇게 해서 커튼 치듯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있겠고, 주변부터 서서히 약간 좁아지는 경우, 그리고 가운데가 휘어지고 또 가운데가 어둡게 보이는 경우, 또 마지막으로는 이 전반적으로 뭐 비문증도 있고 갑자기 시야가 뭐 잉크 퍼지듯이 뿌옇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 증상에 대해서 한번 이제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커튼 치듯이 이제 가려져 보인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망막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 먼저 들어와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63세 남성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른쪽 눈 시야가 커튼 친 것처럼 가려져 있습니다. 통증은 없고 시력도 크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증상도 응급으로 봐야 하나요? 이런 증상이 어쩌면 망막박리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시야가 가려질 때 어느 한쪽 부분에서 이렇게 검은색 커튼 치듯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의 중심 부인 황반부에까지 침범하지 않게 되면 시력, 저걸 읽어보라고 했을 때, 시력판을 읽으라고 했을 때 그 시력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망막박리가 진행 중일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다른 질환일 수 있겠지만 망막박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진행이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는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안과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 이제 시력이 떨어질 정도로 망막박리의 범위가 커지거나 또 중심의 황반부를 침범하게 되면 더 나중에 시력 예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망막박리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 망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 공처럼 되어 있고요. 여기가 눈 앞쪽입니다. 앞쪽이고 이 안에 이제 백내장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 수정체가 있고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동그라니까 이 안쪽에는 이제 공처럼 눈이 탱탱해야 되니까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물질이 눈 안쪽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벽을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망막인데요. 이 망막이라고 하는 게 눈 안쪽 벽을 두르고 있는 얇은 벽지 같은 신경이고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쪽 부위에 약간 구멍이 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찢어지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구멍이 날 수가 있고, 망막이 안구 벽에 붙어있던 망막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되는, 벽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한 망막박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막박리는 매년 1만 명당 1명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 주로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지만 모든 연령에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 망막박리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망막이 약해진 곳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미리 레이저 치료를 해서 망막이 찢어지지 않게끔 그런 방책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레이저 시술은 이제 원래 망막이 안구 벽에 붙는 그런 힘의 2배 정도 힘으로 주변에 레이저를 해가지고
망막을 강하게 유착시켜 놓게 되면 100% 망막박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망막박리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망막박리는 어떤 분들에게 많이 생기냐 하면은 이제 근시가 심할수록 많이 생기는데요. 이 눈 안쪽의 망막, 눈 안구 구조 자체가 8살, 9살이 되면 일단 완성이 되고 우리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얼굴도 커지고 안구도 커지듯이 근데 그럴 과정에 망막은 점점 더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안쪽 벽을 더 잘 둘러주려면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벽체가 얇아졌기 때문에 더 잘 찢어질 수 있고 뭐 그렇게 찢어지게 되면 망막박리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망막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뭐 눈 수술을 크게 받으신 분들 또는 눈에 충격을 많이 받는 외상이 있었던 분들에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증상은 비문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증상인데요. 우리 눈 속에서 이렇게 뭐 날파리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검은 점 같은 게 뭐 점점점점 보인다. 뭐 밝은 하늘을 봤을 때 이렇게 뭐 검은색이 날아다닌다라고 말씀하시는 비문증이고 한국말로 날파리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비문증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일 거고요. 아까 눈 속에 유리체가 눈 안쪽을 채우고 있다 그랬는데 그게 망막이랑 붙어 있다가 약간 나이가 되면서 수축하게 되고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 정상적인 유리체 박리 과정에서 망막이 이제 건드려지고 자극이 되게 되면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한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뭔가 약간 번쩍거리는 그런 광시증의 증상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해서 망막박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커튼 친 것처럼 시야가 결손이 되고 어느 부분이 가려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야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하지만 이 진행이 망막박리가 뭐 진행이 느리게 되거나 아주 젊은 경우엔 유리체가 탱탱해서 망막박리가 아주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 뭐 라식 검사라든지 아니면 백내장 수술 전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안과 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박리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늘을 봤을 때 검은색 점점 같이 비문증, 날파리증이 보일 수가 있고 어떤 부분에 이렇게 시야가 뭐 위든 아래든 가려져 보일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으로 아까 질문 주셨던 분들처럼 이제 뭐 지금은 가려져 보이는 증상만 있지만 이게 진행을 해서 눈 중심의 황반부, 그 망막의 중심부가 떨어지게 되면 아주 흐리게만 보이는 이렇게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전반적으로 뿌연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망막박리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제 망막박리 부위가 아주 넓지 않고 또 젊으신 분들은 이 안에 유리체가 탱탱하게 있기 때문에 그 밖에서 눈 안구에 스펀지 같은 걸 감아줍니다. 이제 뭐 공막 돌융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펀지를 감아서 안구를 약간 이렇게 찌그러뜨려 주면은 다시 망막이 안구 벽에 유착이 되게 되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로 보통 대학병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통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유리체 절제술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리체 절제술 같은 경우는 안쪽에 내시경 같은 침을 넣어서 안쪽에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물질들을 다 제거해내고 망막에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떼어야 할 곳을 떼어주고 눈 안에 공기라든지 가스 또는 실리콘 기름을 채워서 망막을 재유착시키는 그런 수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망막박리 수술의 유리체 절제술은 보통 3개의 점을 찍어서 우리가 내시경이 들어갈 그런 내시경 같은 역할을 하는 기계가 들어갈 그런 구멍을 만들게 되고요. 그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유리체 절제술하는 한쪽에 뭐 광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커터가 들어가서 유리체를 제거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 안쪽에 공기라든지 가스 또는 실리콘 기름을 넣어서 우리가 엎드리게 되면 가스나 실리콘 기름은 위로 뜨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엎드리게 되면 얘네가 안구 뒤쪽을 눌러주면서 망막에 유착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망막박리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엎드린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나 실리콘 기름이 위로 뜰 수 있게 엎드려서 망막을 유착시켜줘야 되고 수술이 끝났다고 무조건 재발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전 검사는 매우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평소보다 뭐 자기 눈에 비문증이 있는 걸 웬만큼 본인들이 느끼시기 때문에 평소보다 갑자기 비문증의 정도가 심해진다. 그 얘기는 많아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큰 게 보이게 되면은 꼭 안과를 바로 방문하셔서 추가적인 망막 열공이 생기는지 아니면 망막박리가 재발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구에 충격이 많이 갈 수 있는 뭐 다이빙이라든지 권투 같은 운동은 자제하시는 게 수술 후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들어온 걸 몇 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71세 아버지가
옆에서 사람이 와도 잘 안 보인다고 하십니다. 정면은 잘 보이는데 양옆의 시야가 좁아진 것 같다고 하는데 녹내장이 진행되면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나요? 맞습니다. 녹내장이 진행을 하게 되면 시야가 원래는 이만큼 보여야 되는데 좁아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만 보이니까 시력 검사는 괜찮은데 시야가 많이 좁아지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식사를 할 때에 자기 밑에 이제 수저가 있는데 "수저를 왜 안 놨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걸어가실 때 아래쪽이 잘 안 보이니까 어 발 턱에 잘 걸 발이 잘 턱에 걸리셔 가지고 넘어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이제 걸어갈 때 나는 앞을 보고 가지만 이 주변의 어떤 시야를 느끼는 게 이 주변을 느끼는 게 바로 시야인데,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은 잘 부딪히거나 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잘 옆에가 잘 느끼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녹내장의 확률이 높지만 물론 다른 질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좁은 걸 느끼셨다면은 만약에 녹내장인 경우에는 굉장히 진행이 돼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빨리 안과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당뇨 20년 차입니다. 혈당은 당화혈색소 8.2% 정도인데 최근 들어 한쪽 눈 시야가 일부 안개 낀 것처럼 흐립니다. 괜찮을까요? 당뇨가 높으시면은 지금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뇨가 높으시면 백내장이 좀 빨리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8.2 정도면 조금 높은 편이시고, 그래서 일단 백내장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 또 하나 이제 당뇨는 이제 당화혈색소가 뭐 6.4 이하로 잘 조절이 되더라도 유병 기간이 1 년씩 늘어남에 따라서 그 1.1%씩 당뇨 만막증의 확률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20 년이면 상당히 오래되신 거고요. 그래서 당뇨 만막증이 생겼을 확률도 있고, 게다가 당화혈색소 수치도 좀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당뇨 만막증 검사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당뇨가 심하게 되면은 당뇨 항반 부종 등이 또 생길 수 있고, 꼭 당뇨가 있다고 꼭 당뇨 합병증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뭐 항반변성이라든지 다른 게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망막박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에서든지 커튼처럼 시야가 가려진다. 그러니까 한 번에 확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뭔가 이렇게 아래에서 물차 오듯이 또는 위에서 커튼이 가려지시 안 보여지는 게 망막박리인데, 그거랑 다르게 어느 날 딱 일어나게 되면은 갑자기 눈의 절반이 커튼이 확 내려온 것처럼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동맥염성 앞허열 시신경 병증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질환은 어떤 건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시신경이 있는데 시신경은 뭐 당연히 망막 쪽에 부하고 있고, 시신경은 혈류를 공급받아야 산소라든지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시신경의 앞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 소동맥들, 작은 동맥들이 막히거나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혈류가 잘 안 온 거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요. 갑자기 시력이 확 떨어지게 되고, 뭐 이렇게 시야가 수평 시야가 굉장히 특징적인데 뭐 위든 아래든 이렇게 절반이 딱 가려서 안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그림처럼 보통 시야가 여기 검게 보이는 건 생리적 암점이고요. 전반적으로 밝게 잘 나와야 되는데 허옇게 이만큼 절반이 가려서 보이는 시야 결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봤을 때 정말 커튼이 확 내려온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진행하게 되면은 색각도 잘 못 느끼고 색감을 잘 못 느끼게 되는 색각 이상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비동맥염성, 염증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통 원인은 이 시신경이 안구로 들어오는 입구가 좁은 경우에 혈관이 이제 잘 막힐 수 있습니다. 혈관이 통과해야 되는 그 경로가 좁은 거죠. 이런 경우 생길 수가 있고,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처럼 우리 혈관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다가 수면 중 저혈압이 오게 되면 이제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위험이 있으신 분들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아그라 같은 약물을 복용하신 뒤에도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위고비 마운저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에서 또 이런 이 NAI 요인이라고 하는 비동맥염성 앞허열 시신경 병증이 보고되고 있으니까 이런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신 뒤에 그런 다이어트 주사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염증성이 아니다 보니까 완벽한 치료는 아직 없습니다. 결국 내 눈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또는 내 눈의 혈관이 약해졌다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치료는 없고요.
사실 이제 그 반대쪽 눈이 생기는 걸 먼저 막아야 될 건데 이런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혈관의 이상들을 좀 잘 관리하고 수치를 조절해야 되겠고 유산소 운동 같은 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너무 머리 쪽으로 피가 몰리지 않게 하는 그런 자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아까 보였던 수평적인 시야에서 절반이 안 보이는데 일부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40% 정도에서는 그 시야결선이 영구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리스크를 가지신 분들은 항상 잘 검진을 받으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스테로이드 치료를 뭐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효과가 아예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염증성이 아니기 때문에 비동맥염성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들이 이 완벽한 치료로 아직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내용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시신경이 요렇게 생겨 있게 되고 가운데 요 밝은 부분 이게 시신경 유두비라고 하는데요. 이 길이가 한 전체 50% 이상 정도 돼서 이렇게 생겨줘야 되는데 아주 좁은 경우에 일로 혈관이 통과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잘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원래 시신경 이 끝은 이렇게 마진이 깨끗한데 왼쪽처럼 부호로 부종이 생기면서 부어오르게 되고 경계가 모호하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질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커튼 치듯이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고 다시 정리하면 망막박리는 어떤 방향에서든지 서서히 진행을 해오면서 뭐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진행하면서 커튼이 쭉 내려오는 것처럼 생기는 망막박리고 그리고 이제 비동맥염성 앞허열 시신경 병증 같은 경우는 통증 없이 갑자기 거의 절반 정도가 가려져 보이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제로 그리고 저희 병원에 해외에서 이렇게 뭐 문의를 하셨던 분도 있는데 망막박리 같이 절반이 가려져 보인다. 그래서 응급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급하게 비행기 타고 오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검사해 보니까 바로 비동맥염성 앞허열 시신경 병증이셨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라든지 혹시나 이 눈 안구까지는 우리가 시신경을 볼 수 있지만 결국 머리와 연관된 시신경까지 관찰할 수는 없으니까 안과에서는 관찰할 수 없으니까 대학병원에서 전신적으로 한번 검사를 받으시도록 의뢰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주변부터 뭔가 시야가 서서히 좁아지게 되는 이런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바로 녹내장이 대표적일 겁니다. 아까 다른 그 시청자분께서 질문도 해주셨었는데요. 이 녹내장은 사실 좀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고 주변에 녹내장 안약을 넣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에 말씀드릴 때 또 이 눈의 구조를 보게 되면 눈 앞쪽에 이제 마찬가지로 각막과 수정체가 있고요. 눈 뒤쪽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망막이 눈 안쪽에 이렇게 분포한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심에 황반이 있고 약간 비껴서 눈에 이제 머리와 연결되는 시신경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신경 부분에 손상이 생기면서 시야가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게 바로 녹내장이고요. 이런 녹내장은 처음엔 자각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치를 하게 되는데 또 발견이 늦어질 수가 있는데 방치하게 되면 실명도 가능한 질환이고 현재 3대 실명 질환 중에서 원래는 백내장, 당뇨망막증, 녹내장이었지만 선진국으로 가면서 이제 백내장과 백내장은 뭐 당연히 수술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빠지게 됐고 당뇨망막증 같은 경우도 당뇨 고령화가 진행되고 당뇨 환자는 늘었지만 당뇨 관리들을 잘 하셔가지고 실제로 눈에 당뇨 합병증이 있는 그런 환자분들 수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3대 실명 질환이 황반면성과 녹내장으로 꼽힐 정도인데 녹내장도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 되겠죠. 그래서 시야 검사를 했을 때 보면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초기엔 요만큼 가려져 보이고 요만큼 가려져 보일 수도 있고 점점 더 가려져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풍경을 볼 때 원래 요 생리장 안점을 잘 못 느끼니까 놔두고요. 전반적으로 밝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검은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게 진행하게 되면 암점이 더 커지고 마지막에는 가운데 부분만 남게 되는 이렇게 터널 비전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앞을 보고 갈 때에 그런 어떤 주변 시야를 잘 못 느껴서 잘 부딪히거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만 밝게 보이고 주변이 안 보이는 시야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질문이 들어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허혈성 시신경 치료 중 도움되는 운동 그리고 음주는 가능한지요라고 하셨는데 사실 허혈성 시신경 병증 이게 자체가 NAION이 이제 그 혈관성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혈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음주는 당연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주를 하게 되면 혈관이 이완되기도 하고 수축되기도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혈압도 오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혈관에 작용하는 그런 운동은 권하지 않고요. 도움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 같은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기존에 갖고 계시는 어떤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개방각 녹내장 또는 정상화 녹내장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녹내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검진에서 안압이 높다고 병원에 가봐라라고 하시든지 또는 시신경 유도비가 크다. 건강검진에서 그런 소견 들으시고 녹내장 검사 받아보세요. 이런 경우가 보통 이 앞쪽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방각 녹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안압이 10부터 20일이 정상인데 그 이상 올라가는 걸 말하는데 그 안에 이제 정상안압 녹내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안압이 10부터 20일 사이에 있지만 뭐 안압이 예를 들어 16, 18, 뭐 17 이렇지만 뇌 시신경이 이 안압을 견디지 못해서 점점 손상이 되고 있는 정상안압 녹내장이 동아시아에는 많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말씀드릴 이제 폐쇄각에는 2차성 녹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폐쇄각 녹내장은 급격하게 생기는 거라서요. 사실 갑자기 안압이 오르고 우리가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쪽 눈의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고 안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어떤 질환에서는 조금 배제해서 오늘 내용에서는 좀 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방각 녹내장, 정상안압 녹내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 안에서 물이 이제 흘러나가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섬유주로의 물이 방수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방수 배출이 하수가 막히는 거죠.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게 이제 그 녹내장인데 왜냐하면 물이 만들어지고 나가고 있는데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잘 못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안압이 오르겠죠. 이 안에 물이 차 있으니까. 그래서 하수구는 폐쇄각에서는 닫혀 있는데 개방각에서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나 안에 찍어야 할 것들은 어떤 원인이든 간에 배수구가 원활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 생기는 게 바로 개방각 녹내장이고 통증이 없이 서서히 만성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까 제가 교과서적으로 안압이 10부터 2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23이 됐다, 25가 됐다 이래서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염증을 동반해서 안압이 오르면은 염증성 변화를 느끼시겠지만 그냥 녹내장이 조금 안압이 오르면서 발생하는 경우는 자기가 느끼는 증상이 없어서 진단이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안압 녹내장이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시가 심한 경우도 유병률이 녹내장과 관련이 있는데 그 근시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녹내장의 유병률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근시 유병률을 보게 되면 현재 청소년인 거의 80% 정도까지가 근시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당연히 전체적으로 근시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중에서 고도근시의 비율도 10% 이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대부터 이제 근시가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고도근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녹내장의 발생을 보게 되면 이 근시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 고도근시를 갈수록 한 번씩 피크를 딱딱 이 선이 꺾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그만큼 녹내장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내장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많은 안약을 사용해서 일단은 뭐 물을 덜 만들게 하든지 아니면 물이 잘 나가게 하든지 결국 이 안에 압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걸로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손모체 광응고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섬유주 레이저 그 섬유 성형술을 해가지고 방수 배출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레이저 치료도 충분하지 않으면 내가 수술적 치료를 하는데 수술적 치료는 결국엔 하수구를 깊게 뚫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엔 이렇게 이제 뭐 눈 안쪽의 구조를 많이 변형을 시켜서 그 앞에 하수구를 뚫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밸브를 넣어서 이 밸브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물을 빼주는 수술을 했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이제 핀처럼 나오고 볼펜처럼 생겨서 아주 간단하게 삽입하는 뭐 젠이라든지 그냥 에이스트링 같은 아주 이제 마이크로한 아주 작은 수술 기법들이 나와서 보다 시간도 빨라졌고 수술 후 관리도 쉬워졌고 또 환자분 입장에서도 더 간단한 마취로 아주 저만 마취 정도로도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폐쇄각 녹내장을 제외하면 보통 녹내장은 서서히 발생을 하고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기적 안과 검진은 매우 중요하겠고 근본적으로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당뇨라든지 혈압처럼 만성 질환으로 인식을 하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진행을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진행은 할 텐데 안압을 잘 조절하고 시신경 혈류를 잘 보존해서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100세 시대에 최대한 내 눈의 기능을 최대한까지 복용하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녹내장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녹내장은 그래서 안압이 높은 경우는 당연히 생길 수 있겠고 나이가 40세 이상 들어감에 따라서 유병률이 증가하게 되고요. 가족력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저혈압, 심혈관 질환 등 전신 질환 결국 이제 이게 시신경 혈류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근시가 있는 경우는 개방각 녹내장, 원시인 경우는 이제 눈 구조가 작아서 폐쇄각 녹내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폐쇄각 녹내장의 확률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기타 다른 안과 질환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했거나 아니면 눈에 외상 등이 있는 경우는 2차성 녹내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녹내장의 위험 인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 습관에서는 일단 이 목 쪽에 좀 이렇게 조이지 않는 복장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금연과 절주, 당연히 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구나무 성의 등 머리가 피로 몰리는 자세나 복압이 너무 올라가는 운동은 자제해 주시고 고개 숙인 자세에서 장시간 책을 읽는다든지 작업하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눈이 앞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오래 보거나 하는 것들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안약을 넣는 분들은 꼭 안약을 넣어 주시고 저도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그 "밥은 안 먹어도 약은 꼭 넣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녹내장 약을 넣다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약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내가 약을 먹거나 뭘 넣거나 발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증상 아니면 어떤 검사 결과가 좋아지면 뭔가 나도 더 흥이 나고 관심이 가서 잘 넣을 텐데 녹내장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안압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녹내장 자체는 진행을 하고 내가 느끼는 증상은 바뀌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당뇨,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약을 먹어서 피검사 수치는 내려갔다. 안압이 내려가는 것처럼 하지만 내가 느끼는 증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성 질환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좋아질 수는 없다. 최대한 안 나빠지게 관리를 하면서 100살까지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정기 검진 잘 받으시고 안약을 꾸준히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가려져 보이 주변부터 가려지는 증상 그런 질환 중에 녹내장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허혈 시신경병증을 치료 중인데 현재 복용하는 약이 아스피린, 기넥신을 복용 중인데 도움되는 약이 있을지요? 그리고 발병 6개월째인데 지금이 안정기인지요? 혹시 좋아질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사실 허혈성 시신경병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야 결손이 완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반 이상은 남습니다. 그리고 40%가 처음 발병한 것만큼도 거기서 조금 더 호전되지 않고 그대로 고정되는 경우는 많은데요. 아스피린이나 기넥신 같은 게 이제 시신경 혈류를 좀 개선하려고 드시는 약이고 여기서 더 도움되게 드실 약은 딱히 꼽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그 시신경 혈류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녹내장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니코티나마이드 계열, 그래서 비타민 B3를 좀 복용하시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발병 6개월째라면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고정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일 모르니까 이후에도 조금씩 시야가 좋아지실 수 있지만 아주 그런 어떤 큰 변화는 기대하기는 조금 늦은 게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녹내장 안약을 사용 중인데요. 오른쪽 시신경이 약해진 경우 어떤 검사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지요? 한 가지 안약을 쓰다가 두 가지로 증량했는데 자꾸 불규칙하게 넣게 되고 그럴 경우 더 눈에 안 좋은 밤에 잘라탄과 코섭 넣고 아침에 코섭 넣어요. 네, 원래 코섭은 하루 2번 넣고 잘라탄은 1번 넣는 약이니까 잘 넣고 계시는 것 같고요. 시신경이 약해진 경우는 결국 우리가 시신경 요새 빛간섭 단층 촬영 OCT라 그래서 시신경 그 섬유층의 두께를 찍는 그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해서 시신경 섬유층 결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 결손으로 인해서 시야 손상이 얼마나 있는지 이 시야 손상이 진행을 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약을 이제 안압을 낮추는데 좀 불충분한 안압 하강이 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안약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안압이 하강이 됐는데 시야가 조금씩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다라는 경우에도 이제 그 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드려서 한계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질문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68세 어머니가 TV 자막을 볼 때 일부 글자가 빠진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가운데 글자가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백내장만으로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나요? 사실 백내장은 전반적으로 흐려지고요. 뭐 중앙에만 백내장이 이렇게 그 후국부 쪽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느끼시는 건 전반적인 시야 흐림으로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만 일부 글자가 빠진 것처럼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 뭐 황반 원공이나 뭐 이런 황반 중심부에 생기는 어떤 황반 변성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질환일 확률이 좀 있어서 백내장의 증상보다는 좀 황반부의 질환이 의심이 되니까 조금 빠르게 안과 진료나 검사를 받아보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본론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변부터 서서히 시야가 좁아지는 병 중에는 망막 색소 변성이 있는데 이 망막 색소 변성은 예전에 아시는 바와 같이 틴틴5의 이동우 씨가 요 망막 색소 변성이 생기셔서 실명을 하게 되셨는데요. 매우 안타까운 이제 질환이죠. 그래서 4,00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망막의 시각세포와 망막 색소상피 원래 망막 색소상피 변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색소상피 세포가 변성이 되면서 영구적인 시력 소실을 유발하는 게 망막 색소 변성이고 레티나이티스 피그멘토사에서 우리가 RP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약간 70여 가지 이상의 유전자 이상이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 각자가 그 원인의 유전자가 다르게 이제 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유전이 무조건 되냐?"라고 물어보실 때 상염색체, 우성열성 유전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리고 X염색체 연관인 경우도 있고 이제 가족력이 없는데도 생기는 경우가 단독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환자분들이 오시면 "형제분들은 괜찮으시냐?" 부모 중에서 예전에는 사실 진단을 못 받고 그냥 '아 그냥 내가 나이 들어서 시력이 떨어졌나 보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혹시 이런 분들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건 꼭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막 색소산피 변성이 생기면 증상은 초기에는 보통 20대 정도에 발현이 되는데 일단 시력 검사에 다 괜찮습니다. 근데 초기에 생기는 게 바로 야맹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운 거리를 갔을 때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아주 어둡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막대세포라고 하는 그 세포가 먼저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야맹증이 먼저 생기게 되는데 이 그래서 뭐 밖에서 밝은 낮에 밖에 있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 다들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병이 발현된 분들은 막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벽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맹증이 생기면 꼭 안과 진료를 챙겨 주셔야 되고 예전에 군대에서도 보면은 이제 낮에는 행군을 잘하는데 하루 종일 행군하다가 밤이 되면은 너무 안 보인다고 못 걷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런 망막 색소 변성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엔 야맹증으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 시야가 좁아지면서 이 군데군데 이제 시야 손상이 생깁니다. 그런 생긴 손상들이 약간 합쳐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중심부의 시력만 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반지 모양으로 시야 결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진행을 하게 되면 요 가운데 5도 이내로 굉장히 좁은 5 도면 굉장히 좁은 시야입니다. 그래서 고만큼만 보이게 시야가 남는 경우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 색소산피 변성도 진행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건물들이 이렇게 아주 가운데만 딱 보이게 되고 뿌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검사를 해 보면 특징적으로 이 망막에 이렇게 뼈 조각 모양의 색소 침착, 보니스피큐라고 하는데 이런 색소 침착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망막 색소상피 변성이 망막 색소상피라고 하는 거는 그 눈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어떤 망막의 가장 바깥쪽 가죽 피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손상되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맥락막 혈관들이 이렇게 비쳐 보이는 이런 사진도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망막을 CT로 찍은 사진인데요. 황반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목한 게 정상이고 이 두꺼운 흰색 선, 밖은 눈 바뀌고 그 안에 얇은 선들이 신경입니다. 근데 이제 망막 색소상피 변성이 이 제일 바깥쪽 층인데 거기가 변성이 되면서 망막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찍었을 때 이렇게 아주 얇아져 있고 망막의 층 부분도 거의 없어지고요. 위의 사진과 비교해서 아주 위축된 망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위축이 되면 시야도 당연히 가운데 쪼끔만 남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걸 관찰할 수가 있겠고 그럼 이게 정말로 치료가 되는 병이냐?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야맹증이 있거나 안과에 가야 된다 그랬는데 치료가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 아까 유전자의 어떤 변형, 유전자 이상으로 발현되는 병들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진행을 그래도 억제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고용량의 항산화제,
그리고 비타민 A 또는 E들이 도움이 되겠고, 망막 이제 황반부 색소에 이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메가3 루테인, 지아잔틴, 그리고 유전자 치료나 망막 보철 시스템을 좀 요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리는 뭐 항산화제나 비타민, 그다음에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에 좋다는 데는 다 이견이 없으실 텐데 저런 걸 복용해 주시면 그나마 진행을 좀 억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유전자 치료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럭스터나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실제로 약값이 거의 3억 5천 정도 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보험이 되면은 1,000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으로 맞을 수가 있는데, 망막 색소 산피 변성이 정말 실명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 주사를 맞음으로써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획기적인 약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아직 이게 모든 유전자 변이 되는 건 아니고 RP65 돌연변이 유전자라고 진단이 있어야 되고, 투여 시점의 나이도 기준이 있고요. 양안의 최대 교정 시력 0.3 이하 또는 양안 시야가 20도 미만. 결국 이 망막 색소 산피 변성이라고 해서 누구나 실명하거나 뭐 장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분들께는 그래도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보험이 제한이 되어 있고, 좀 이걸로 인해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 해서 이제 용도의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병의 진행을 한 분들께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아예 터무니없는 분들한테 또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론으로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가 존재하는 경우란 애매한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모든 기준이 충족이 돼야 이제 보험 기준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비간섭탄층 촬영 소견에서 후극부의 망막 두께가 100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그다음에 또 후극부의 위축 또는 색소 변성이 없는 곳이 시신경 유도 면적의 3배 이상. 결국 이걸로 인해서 좀 살아날 수 있는 뭔가 이제 충분한 생존해 있는 망막 세포가 있어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후극부의 망막 두께가 아주 얇아진 뭐 50 이렇게 되면은 거의 그냥 말라 죽은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이 약을 쓰기가 좀 그래도 비용 효과 면적에서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보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야가 중심 30도 이내에 남아 있는 경우, 이제 이렇게 돼서 이 모든 기준을 충족을 해야 이제 그런 보험 혜택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후급부인데 여기가 이제 이 두께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그런 주사 치료의 기준이 되냐 안 되냐로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유전학이라고 해서 옵토제니티스도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기존의 광수형체 세포가 이제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 건데 많이 파괴돼서 회복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다른 망막 세포의 빛을 감지하는 단백질 유전자를 주입을 해서 세포 자체를 다른 세포처럼 만들어주는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웨이테라피틱스에서 RTX-012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 나노스코프 테라피틱스 회사도 있고 해서 지금 이런 어떤 그런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주입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 투자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개발이 된다면 아마도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제가 대학에 있을 때니까 아마 꽤 전인데 10년 전부터 이게 나온 건데, 아르고스투라 그래서 이제 구글사에서도 이제 개발했던 건데, 이제 망막 색소 변성으로 인해서 아예 시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보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 흑백으로라도 어떤 형체를 보고 0.1 정도의 시력을 들여볼 수 있지 않냐 해서 개발된 게 바로 이런 보출 장치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게 되면 안경에서 그 상을 인지하게 되고 옆에 이제 신호를 통해서 펄스 신호로 변화를 줘가지고 이 망막에 칩을 심어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망막 심어 놓은 칩으로 가서 여기서 들어온 신호가 이제 시신경으로 연결해서 이제 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동영상을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시력판에서 제일 위쪽에 큰 글씨 정도는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흑백이지만 이제 우리가 문을 좀 구분할 수 있게 되고 하시니까 최소한 뭐 내 밥숟가락 내가 보고 약간 더 생활에선 좀 더 자기 그 생활 반경이 넓어지는 그런 걸 관찰할 수 있었는데, 아직 아주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고 그 당시에 연구가 되고 지금 이후에도 계속 좀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때도 이제 이 임플란트를 심으려면은 이 망막 색소 상피의 어떤 기능이 아예 없는 사람보다는 좀 남아 있어야 그나마 적어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더 신경이 상하기 전에 또 유전자 치료라든지 이런 디바이스가 좀 더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망막 색소 변성 관련해서는 이제 뭐 환우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단법인 한국망막변성협회가 있고 뭐 저도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소는 card.or.kr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망막 색소 변성을 필두로 해서 망막 변성 질환들을 좀 이제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뭐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 혹시 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 재단이 그리고 후원을 원하시면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 질문 몇 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한쪽 시야가 검게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몇 번 지나면 회복되는데 이런 증상도 안과 검사가 필요한가요? 네, 아까 말씀드리는 이런 게 이제 야맹증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고요. 야맹증이 생긴다고 꼭 양쪽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암 수능이 좀 느린 경우도 우리 시신경 세포에 망막 세포에 좀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ERG라 그래서 망막 기능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받아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망막 색소 산피 변성증이 진단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실명하는 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최대한 진행을 좀 억제할 수 있게 미리 뭐 항산화제나 이런 복용을 좀 이렇게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보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면은요.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눈 위쪽 시야가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은 0.8 정도 나오는데 시야만 가려질 수 있는 질환이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그쵸. 그러니까 이제 시야만 가려질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망막 박리나 그 비동맥염성 아포혈 시신경 병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야가 가려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황반변성 같은 게 아주 중심부에 생기지 않고 약간 비껴 생기면은 위쪽 시야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오늘 다뤄지진 않겠지만 그 분지망막 정맥 폐쇄 같은 경우는 망막의 정맥 중에서 위나 아래가 이제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시야가 안 보이는 경우는 아래쪽 혈관이 막혀서 아래쪽이 붓게 되면 이 중심부를 했을 때 위쪽이 더 흐리게 보이거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안과 검사 받아보시고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질환들 망막박리를 제외하고는 고혈압이 당연히 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고혈압이 위험 인자로 되어 있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지금처럼 글을 쓰는 중에 갑자기 글의 일부분 글씨 굵기가 가늘게 보일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런 증상은 왜 그렇고 무슨 증상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글의 일부 글씨가 가늘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글쎄요. 이제 스마트폰 오래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눈 건조증이 많이 심해집니다. 눈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면 이 보는 퀄리티 자체가 일정하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서 생기는 것 같고 시력이 좋으시고 뭐 젊으신 분 그리고 안과 검사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건조증으로 생각하시고 뭐 너무 오래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인공눈물도 중간중간 잘 사용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본론으로 잠깐 넘어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 커튼 치듯이 되는 거, 주변부터 서서히 시야가 좁아지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가운데부터 휘어지고 어둡게 안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제가 당뇨 황반부종이나 황반변성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뇨병 환자는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대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하지만 당뇨병 유병률은 그 마찬가지로 환자가 증가하니까 증가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당뇨 환자 중에 비율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는 그 당뇨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도 올라가겠죠. 당뇨 황반부종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우리 피 속에 설탕이 많다, 혈당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끈적끈적합니다, 피가. 그래서 맑은 물은 끈적하지 않기 때문에 잘 통과를 하는데 끈적한 피들은 잘 통과를 못하게 되고 주변 혈관벽을 손상시키게 되고 혈관벽을 손상시키게 되면은 옆으로 이제 새어 나오는 그런 삼출물도 생기게 되고요. 일부 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이 막힌 부분에 혈액이라든지 산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으니까 통하지 않는 부분을 먹여 살리려고 새로운 혈관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게 신생혈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 망막증은 당뇨 황반 부종도 있지만 뭐 유리체 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중심부의 시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일단 당뇨 황반 부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 황반 부종은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당뇨 망막증은 이렇게 매끈하게 나와야 되는 혈관들이 이렇게 신생혈관이 보이는 게 당뇨 망막증의 시작이 되어 있는 거고요. 눈 중심부 사진을 찍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누렇게 삼출물이 황반부종 중에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럼 CT를 찍었을 때 아까 정상적인 소경을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부어 있죠.
이런 걸 당뇨 한반 부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가운데가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휘어져 보이고 어둡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 황반 부종을 넘어서 황반면성이 있는데 둘 다 황반이 뭐 붓거나 물이 차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의 가운데니까 가운데 부분부터 휘어지거나 어둡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반면성은 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코 쪽 결국 사람의 얼굴 중심을 보니까 그 부분이 좀 휘어져 보이는 게 있고 네, 자가 진단을 해 보면은 암슬러 그레드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둑판 모양이 멀쩡하게 보여야 되는데 가운데가 휘어져 보이거나 어둡게 보이는 게 바로 황반면성의 자가 진단의 특이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반을 혈관 촬영을 해 보면 원래는 이게 초기 사진인데요. 이렇게 어둡게 나오고 황반은 무혈관 부위라서 혈관이 잘 돋아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혈관들이 보이게 되고 요런 신생혈관들이 있으면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자라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관에서 뭔가 삼출물이 나오고 출혈이 생기고 하면서 습성 황반면성이 되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가운데 부분이 어둡게 보이게 되는 중심의 시야 감소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피가 나 있고요. 쭉 누렇게 된 게 삼춘물들이 이제 물이 찬 거고 그래서 CT 찍어 보면은 혈관이 이렇게 자라나 있고 위에 부어 있는 황반 부종도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이런 정상 소견과 비교해서는 많이 부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아래쪽 이 밖이 눈 밖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눈 밖에 있는 맥락막에서 눈 안쪽까지 혈관이 치고 들어온 맥락막 신생혈관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어떤 황반면성의 소견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 신생혈관이 있고 망막 하액이 있을 때 물이 찬 거니까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주사 치료를 했던 이 혈관도 많이 사그라들고 물도 빠지면서 이렇게 조금씩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황반면성도 완치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이 나이 관련 황반면성이라서 내가 어려질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계속 관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 병이고 이런 원리로 신생혈관을 억누르는 주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갑자기 전반적으로 이제 잉크가 퍼지듯이 시야가 어둡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유리체 출혈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질문이 잠깐 들어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고도근시가 있고 비문증도 있어요. 녹내장으로 인해 주변 시야가 서서히 좁아지면 환자 본인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양쪽 눈에 동시에 증상이 발생하는가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고도근시에서 비문증은 비교적 좀 빨리 생기고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망막 열공이라든지 망막 박리와 관련된 소견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건 중요하겠고 녹내장으로 인해 시야가 주변부터 서서히 좁아지면 환자 본인은 바로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기 이상 진행할 때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쪽 눈의 시야가 담당하는 부위가 딱 오른쪽 왼쪽 나눠져 있지 않고 약간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야가 좀 좁아지더라도 서로 상호 보완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느낄 정도면 생활할 때 많이 좁아져서 아까 다른 분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아주 이렇게 좁은 걸 느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중기 또는 말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 눈에 동시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야가 좁아지는 걸 초기에 알아차리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고도근시가 있으신 분들은 녹내장의 발생 확률은 남들보다 높기 때문에 주기적인 안과 검진, 특히 비문증도 있으시니까 꼭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리체 출혈 부분 다시 돌아가 보면은 유리체 출혈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시야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뭔가 비문증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검은 잉크가 퍼지듯이 지금 화면에 동영상에 돌아오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뭐 점들이 확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뿌옇게 되는 게 유리체 출혈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은 이제 피가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망막 박리가 되면서 떨어지면서 혈관이 같이 찢어지게 되면은 피가 갑자기 확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망막 박리가 되는 경우고 또는 망막 정맥 폐쇄에서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뒤로 안 통하는 부분들한테 혈관을 공급하고자 새로운 혈관이 좀 자라나게 되는데 신생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런 신생혈관들은 기존 혈관보다 훨씬 약하고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잘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들도 이제 잘 터지게 되면 유리체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고 당뇨망막병증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혈관들이 유리체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할 때는 이 안에 피가 나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피를 제거하고 신생혈관부에 레이저를 해주게 되면 유리체 출혈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가려져 보인다."라고 하는 오늘 주제에서는요. 이 시야가 가려져 보이는 양상이 다양할 수 있고 이거에 따라 다양한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안과 검진을 받아 보시는 게 중요하고, 수술로 완치 가능한 질환도 있지만 진단이 늦어지게 되면 영구적인 시야 결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느껴지면 무조건 안과 검진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기적 안과 검진은 중요하고요. 초기 암행증과 같은 아까 뭐 갑자기 실내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적응이 느리다, 암 순환이 느리다, 암 적응이 느리다면은 안과 방문해서 진료를 보시고, 완치가 안 되는 병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병들도 조기에도 관리를 하시게 되면 보다 더 오랫동안 시야와 시력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예. 일단 질문 두 개가 들어왔는데 항반면성에서도 항산화제는 뭐 항반면성도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같이 비타민 C나 이런 거 드셔 주는 거 도움 될 수가 있고요. 그 전방 허혈, 아까 그 NAIM 말씀드린 거에서 혈전 용해술, 혈전 제거술 같은 경우는 혈전이 막힌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혈관을 뚫는 시술이 의미가 없습니다. 혈관이 아예 혈관 안쪽이 막힌 게 아니라 이 혈관 가는 그 통로가 좁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으로 일단 해 보는 거지 다른 혈전을 뚫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예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시야가 가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따라서 많은 불편함을 얻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가능한 빨리 안과 진료를 보시고 쪼끔 가능하면 해결하고 아니더라도 잘 관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도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